자수를 하러 온 도적의 사연.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도적질을 했대? 그러게 말일세. 인물도 좋구먼. 어쩌다 그런 흉악한 도적이 되었을꼬. 그나저나 우리 신임 사또에겐 경사지 뭔가. 그동안 저 떳다리 놈을 잡지 못해 바뀐 사또만 해도 어디 한둘인가? 마을 사람들이 관가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렇게 쑥덕이고 있는 동안 관가 마당에는 젊은이 한 명이 오랏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네가 진정 떳다리라는 도적이냐? 신임 사또 역시 믿기 어려운 듯 엄하게 소리쳤지요. 떳다리는 몇 년 전부터 경남 밀양 일대를 누비며 부잣집만을 골라 털어온 유명한 도적이었어요. 떳다리가 그토록 유명해진 것은 부잣집만을 골라 턴 까닭도 있었지만 도적질할 부잣집에 자신의 이름과 도적질할 날짜를 적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일단 떳다리의 통보를 받은 부잣집에서는 관가의 도움을 청해 포졸들을 집 주위에 철동같이 배치시켰으나 워낙에 신출기몰한지라 번번이 당하고 말았지요. 이렇듯 떳다리가 관가의 수사망과 포위망을 비웃으며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은 한양에까지 퍼졌답니다. 조정에서는 몇 번이고 안찰사를 파견하거나 밀양 사또를 바꾸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조정에서는 다시 밀양의 지리를 잘 아는 자라야만 떳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공론이 일어 그곳 출신인 김태수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김태수는 떳다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는지라 부임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떳다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자신도 파직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김태수가 밀양 사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떳다리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니 약속한 날 제 발로 관가에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예, 소인이 떳다리가 맞사옵니다. 젊은이는 당당하게 말하였어요. 도적놈 치고는 제법 당당하구나. 네 놈이 지은 죄를 알고 있으렸다. 사또, 도적질이 죄라면 처자식을 버린 아비는 무슨 죄이옵니까? 무어라? 처자식을 버린 아비의 죄라니. 김태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 말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 말에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니 숨김없이 고하도록 하라. 떳다리는 망설임 없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떳다리는 섣달 금음날 김해에 있는 떳다리 밑에 버려진 것을 손씨 노인이 데려다 키웠는데 듣기에도 생소한 떳다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착하기만 했던 떳다리는 자라면서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였어요. 혈육을 그리워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인정인지라 떳다리도 자랄수록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갔답니다. 떳다리는 12살 되던 해 섣달 금음날 밤 자신이 버려졌던 떳다리 밑으로 들어가 밤새 목 놓아 어머니를 불렀지요. 그날 밤 이후 떳다리는 밤마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고 사연을 알 길 없는 마을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죽은 아이의 원기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어요.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떳다리의 어머니에게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떴다리 밑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혼자 넋두리를 늘어놓았지요. 아가야, 불쌍한 우리 아가야. 너는 갑신년 12월 27일 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몹쓸 어미에게 버림을 받아 죽어 원기가 되었구나. 이 어미는 이제야 그 죄를 뉘우치고 늦게나마 네 옷과 음식을 지어왔단다. 부디 이것으로나마 네 한을 풀고 극락으로 가려무나.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떴다리는 어두컴컴한 다리 밑에서 기어나와 한달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답니다. 어머니! 시커먼 그림자가 갑작스레 품에 안겨들자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곧 아들을 알아보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제가 밤마다 다리 밑에서 목 놓아 운 것은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떴다리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없이 눈물을 쏟으며 떴다리에게 용서를 빌 뿐이었지요. 떴다리의 어머니 이 씨는 시집 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낮이면 집안일에 매달리고 밤이면 물레질을 하며 적적함을 달래던 어느 밤,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울렸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씨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당에서는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도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쫓아가는 하인을 피해 황급히 몸을 날려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동네 글방에서 공부를 하는 방가의 도령들이었어요. 아마도 밤이 깊어 출출해지자 닭서리를 하러 왔다 하인에게 들킨 모양인지 닭장 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답니다. 이윽고 쫓고 쫓기는 소란이 잠잠해지고 이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였어요. 다른 휘영청 밝아 마당에는 마치 메밀꽃이 피어난 것처럼 달빛이 자잘하게 뿌려져 있었지요. 이 씨는 고적한 심사를 달랠 길 없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저 초면의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좀 도와주십시오. 마당 저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머문머문 말을 붙여왔어요.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닭서리를 하러 왔다가 그만. 그런데 무슨 일이시오? 대답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 그만 걸음통에 빠졌습니다. 이 꼴을 하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요. 이 씨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도령을 집 뒤편에 있는 우물로 안내하였어요. 도령이 몸을 씻고 난 후 이 씨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전에 남편이 입었던 옷을 꺼내주었지요. 옷을 다 입은 도령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도령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어서 가십시오.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아시면 저뿐만 아니라 도련님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시선을 의식한 이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재촉하였어요.
도령은 이 씨의 재촉을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자신을 소개하였지요. 저는 올해 20살로 밀양에 사는 김태수라 합니다. 이곳 김해에는 친척 댁에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속히 가십시오. 행여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도령은 방에서 나갈 생각은 않고 이런저런 얘기만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들킬까봐 속이 타는 것 같던 이 씨도 도령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이 씨가 보기에도 도령은 훤칠하니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거기에다 어찌 그리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조금씩 마음이 끌리는 것을 숨기느라 도령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어느덧 날이 새려는지 첫 딸기 울었답니다. 그때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하더니 갑자기 촛불을 끄고 이 씨를 품에 안았어요. 이 씨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도령의 품에 안겨 가만히 몸을 맡겼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날이 밝아오는 게 못내 아쉬운지 긴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였어요. 그것이 이 씨와 도령의 마지막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답니다. 아기를 가진 이 씨는 결국 시가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갈 곳 하나 없고 혼자 몸으로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었던 이 씨는 아기를 떴다리 밑에 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떠났지요. 다시 만난 모자는 그날부터 함께 살았어요. 뒤늦게 찾은 어머니였기에 떴다리는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떴다리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 커져갔지요. 떴다리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 이 씨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밀양의 김태수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네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 일가를 이루고 벼슬 도하여 잘 지내고 있더라만 내가 너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펄쩍 뛰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더구나. 떴다리의 두 볼에 굵은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증오와 한이 꿈틀거렸어요. 세상에 자식을 모른 채 하는 아비가 있단 말인가? 내 어디 그런 냉혈한 애 얼굴을 한번 보리라. 그 길로 떴다리는 집을 나와 밀양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나 떴다리가 밀양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한양으로 이사를 가고 없었지요. 전신에 힘이 빠져 터벅터벅 김해로 돌아오던 떴다리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망할 놈의 세상,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떴다리의 도적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 훔친 재물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었지요. 떴다리가 말을 마치자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해졌어요. 신임 사또 김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떴다리를 불러들였어요. 떴다리는 김태수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떴다리가 다가앉자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내가 네 아비인 줄 어찌 알았느냐. 어머니께서 신임 사또의 함자와 고향이 밀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거라. 가문의 대를 이을 몸으로
과부와 정을 통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벼슬길이 막힘은 물론 집안 어른들을 뵐 면목이 없어 그랬느니라. 떳다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소자,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청이 있다면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의 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은 죄는 모두 이 못난 나비의 죄이니라. 그러니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도록 하여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 이제라도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함을 용서하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김태수는 머뭇거리는 떳다리의 등을 다독거리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떳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큰 절을 올린 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김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비롯하여 떳다리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은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떳다리가 비록 도적질을 했으나 그 제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점을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또한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스스로 단죄를 정하는 김태수의 마음을 갸륵히 여겨 죄를 묻지 않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어요. 집으로 돌아간 떳다리는 어머니 이씨를 모시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고 그 뒤부터 그들 모자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바위에 깔린 용과 소천지. 옛날 백두산의 한 초가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이고, 옥동자구려. 아이를 봤던 산파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건네주며 기뻐하였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애처롭기만 하였답니다. 이 아이를 복수라고 불러주세요. 벌써 이름까지 지었구려. 복수야, 튼튼하게 잘 자라라. 산파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아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복수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지요. 복수가 10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답니다. 복수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에 복수는 궁금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두산에 흉악한 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단다. 그때 아버지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과 싸우셨는데 그만. 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복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산에 보내어 무술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단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복수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10살이에요. 내일 당장 삼신산에 가서 무술을 배우겠어요. 그래, 복수야. 그렇게 하려무나. 복수는 밤새 어머니가 꾸려주신 짐을 메고 삼신산으로 떠났답니다. 삼신산에 도착한 복수는 산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어요. 신령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복수가 숲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배울 수 있겠느냐? 이때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령님,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배우겠습니다. 복수의 대답은 늠름하였어요. 신령님은 잠시 아무 대답도 없었답니다. 먼저 복례산에 가서 3년 동안 도를 닦은 후 방장산에 가서 3년 동안 무예를 배우도록 해라.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권수를 익혀야 한다. 권술은 권모 술수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정이나 도덕도 없이 권세와 모략과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이랍니다. 복수는 신령님의 말대로 도를 닦고 무예를 익혔어요. 복수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의젓한 젊은이로 자란 복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부둥켜 안았어요. 이웃 사람들도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였지요. 어머니, 제가 익힌 무술을 보여드릴게요. 복수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거나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였답니다. 참으로 대견하구나.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두산 봉우리로 올라갔지요.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더니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복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용이로구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내 앞에서 까분단 말이냐. 복수의 말이 거슬렸던 용은 불을 하늘로 쏘아 올렸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이런 버릇없는 놈, 내 불을 받아라. 하늘에서 용이 시뻘건 불을 토하며 내려왔어요. 복수는 몸을 살짝 피했답니다. 용은 바위 위를 뛰어다니며 복수에게 덤벼들었어요. 네 이놈,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복수도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칼로 용의 허리를 내리쳤지요. 덩치 큰 용도 꽤 잘 피했답니다. 용은 꼬리로 복수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복수도 화살같이 재빠르게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내가 너한테 죽을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의 원수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말에 더 화가 난 용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달려들었어요. 복수도 몸을 날려 무지개를 잡아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요. 용은 복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약이 오른 용은 눈에 힘을 주었어요. 어디 한번 더 덤벼보시지. 도망가는 복수를 향해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덤벼들었지요. 용이 복수를 삼키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용의 목을 꽉 거머쥐었답니다. 숨이 막힌 용은 복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휙! 복수는 버들가지를 휘듯이 왼손으로 용의 꼬리를 꼭 쥐었답니다. 용은 잡혀온 물고기처럼 꼼짝도 못하였어요. 복수는 용을 머리 위로 쳐들어 절벽 밑으로 힘껏 내리쳤지요. 우르릉 쾅! 용이 벼랑에 부딪히는 바람에 벼랑이 두 쪽으로 갈라졌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쑥 뽑아서 용의 머리를 눌렀어요. 용이 천년 만년 시달림을 받으며 뉘우치라고 바위 밑에 깔아놓았지요. 그 바위가 바로 지금의 소천지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였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없답니다. 하지만 바위 밑에 깔린 용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답니다. 똥냄새를 풍기는 멧돼지. 사자는 오랜만에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며칠 굶었던 터라 혼자서 사슴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배부르다. 정말 정신없이 먹었어. 당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겠는걸. 이제 고기는 쳐다보기도 싫어. 사자는 트림을 하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맞은편 길에 멧돼지 한 마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다른 때 같으면 좋은 먹이를 찾았다며 멧돼지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배가 부르니 멧돼지를 봐도 시큰둥하였어요. 사자는 멧돼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멧돼지는 사자가 자기를 피해 달아나는 줄 알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겁쟁이 사자야, 내가 그렇게 무섭니? 도망치지 말고 한번 덤벼봐. 그러나 사자는 멧돼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싸울 기운이 없어. 어서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싶다고. 네가 정 나와 싸우고 싶으면 이래 뒤에 이 자리에서 맞붙는 게 어때? 질 것 같으니까 미루는구나. 좋아, 이래 뒤에 상대해주지. 그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멧돼지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자와 헤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쩌지? 사자에게 맞서봐야 힘 한 번 못 쓰고 사자밥이 될 텐데. 사자를 물리칠 좋은 수가 없을까? 멧돼지는 문득 똥구덩이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똥구덩이에 빠졌다 나오면 사자가 감히 내게 덤벼들지 못할걸. 멧돼지는 바로 똥구덩이를 찾아가 그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이래 뒤에야 똥구덩이에서 나왔지요. 멧돼지의 몸에서는 똥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멧돼지가 지나가면 모든 동물이 코를 막았답니다. 멧돼지는 사자와 싸우기로 한 장소로 갔답니다. 사자가 잊지 않고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놈 사자야, 빨리 덤벼라.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러나 사자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답니다. 비겁한 녀석, 너하고 싸워봐야 나만 욕을 보겠구나. 제발 가까이 오지 말거라. 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달아났어요. 야호, 내가 사자를 물리쳤다. 멧돼지는 만세를 불렀답니다. 섬처녀가 준 화로. 아주 먼 옛날 자그마한 섬이 있었답니다. 그 섬에는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처녀 영채가 살았지요.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추운 겨울에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땄답니다. 섬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욕심 많은 부자가 철 따라 섬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지요. 영채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해 늦은 가을이었어요. 영채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한아름 따가지고 왔답니다. 희미해진 달빛을 안고 섬 처녀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금사야, 안에 있니? 어두운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났답니다. 어떻게든 금사의 병을 고쳐줘야 할 텐데. 영채는 금사의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다음 날 영채는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금사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다. 뾰족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할 수 있을런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뾰족산에 약초가요? 그렇지만 그곳은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날 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약초를 구해와야겠어. 이른 새벽 섬 처녀는 뾰족산을 향해 올라갔어요. 가파르고 걷기 힘든 산길이었지요.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없이 찾아 헤매었어요. 약초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영채는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올라섰어요. 아니, 저게 뭐지? 바위 밑에 있는 분지나무 한 그루가 보였답니다. 영채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분지나무 밑에는 옹기로 만든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 웬 화로가 있을까? 영채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화로를 들어보았답니다. 화로 밑에는 애타게 찾고 있었던 약초 한 뿌리가 있었지요. 영채는 서둘러 약초를 캐어가지고 화로에 담았어요. 그때였답니다. 화로에 있던 약초가 푸르고 싱싱해지더니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영채는 눈을 비볐답니다. 다시 봐도 약초는 화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었어요. 영채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영채는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벼랑으로 굴러떨어진 영채는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후 영채는 파도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금산의 집 앞이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영채는 의아했어요. 약초를 본 금사는 영채를 끌어안으며 좋아하였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채 언니. 말을 잇지 못하는 금사에게 약초를 다려 먹였어요. 금사는 금방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며칠 후 금사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금사야, 얼른 가서 쌀을 한 줌 가져오너라. 화로를 만지던 영채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금사가 가져온 쌀을 화로 안에 넣어보았어요. 화로에 들어간 쌀은 잠시 후 화로를 채우고도 넘쳐 흘렀지요. 쌀은 잠깐 사이에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영채는 섬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 소문은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 들어갔지요. 아니, 섬처녀가 신비한 화로를 가졌다니. 욕심쟁이 부자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당장 화로를 빼앗고 싶은 생각뿐이었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서둘러 섬으로 배를 타고 왔답니다. 당장 그 신비한 화로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영채는 욕심쟁이 부자의 말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 화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소. 이것은 우리 섬의 보물이오. 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타까워하였어요. 뭐라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욕심쟁이 부자는 눈을 부릅뜨며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벌떡 일어섰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로를 잠시 빌려주도록 합시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욕심쟁이 부자는 수염을 만지며 헛기침을 하였답니다. 먼저 배에 가 계십시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채는 부엌에서 화로와 모래를 섞은 소금을 한 줌 들고 나왔어요. 섬 사람들도 영채를 따라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자에게로 갔답니다. 약속한 대로 화로를 가지고 왔어요. 영채는 공손히 화로를 내놓았지요. 그래, 이게 정말 보물이 나온다는 그 화로가 맞느냐? 믿지 못하시겠으면 이 소금으로 시험해 보시지요. 영채는 가져온 화로와 소금을 부자에게 주었답니다. 부자는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부자는 화로에 소금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화로 안에 소금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지요. 이내 화로 밖으로 소금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모래가 섞인 소금은 욕심쟁이 부자의 무릎까지 쌓였어요. 그만 나와라. 그만 나오래도. 욕심쟁이 부자의 애원에도 소금은 끊이지 않고 넘쳐났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소금과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소금은 순식간에 부자를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덮어버렸지요. 사람 살려. 마침 파도가 밀려와 부자는 화로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답니다. 그때부터 소금은 녹아 바닷물 맛이 짜게 되었고 바닷가에는 모래가 깔리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부부.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 부부가 살았답니다. 구두쇠 영감은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지독한 노인네야. 이제까지 남에게 물 한 바가지 그냥 주는 것을 못 봤다니까. 물 한 바가지가 다 뭐요? 감기 곧불도 남한테 안 줄 위인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쩌겠다는 거지?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면서. 누가 아니래요. 그러다가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겠지 뭐. 그러나 구두쇠 영감은 남들이 뭐라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돈 한 푼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수전노 노릇을 계속하였지요. 구두쇠 영감 집에는 부엌 일을 하는 젊은 하녀가 있었어요. 이 하녀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하였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거지 노파 한 사람이 구두쇠 영감 집으로 구걸을 왔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지 노파는 빈 그릇을 내놓으며 찬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어요. 구두쇠 영감은 수저를 내던지고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게을러 빠진 할망구 같으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짜 밥을 먹겠단 말이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구두쇠 영감은 집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부엌에서 하녀가 뛰어나왔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 할망구를 당장 내쫓아라.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개를 풀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하녀는 대답 대신 거지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서슬이 시퍼런 구두쇠 영감의 눈길을 피해 거지 노파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그제야 하녀는 거지 노파에게 공손히 말하였어요. 할머니, 노여우셨지요. 주인님을 대신하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실 것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녀는 거지 노파의 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구두쇠 영감이 거지 노파에게 야단칠 때 하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하녀는 자기 몫의 저녁밥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지 노파에게 돌아왔지요. 할머니, 변변치 않습니다만 받아주십시오. 하녀가 밥그릇을 건네자 거지 노파는 가슴이 찡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떤 진수성찬이 이 한 그릇의 밥보다 귀하겠나.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거요. 며칠 뒤 아가씨한테 산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동북쪽으로 10리쯤 걷다가 시냇물을 만나면 그 물에 꼭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거지 노파는 시냇물에 꼭 목욕을 하라고 신신당부하더니 밥그릇을 들고 총총히 떠났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두쇠 영감 부인이 하녀를 불렀어요. 야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너라. 주인 영감님이 나무를 잡수고 싶으시다는구나. 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녀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인 방에서 나왔답니다. 바구니를 옆에 끼고 하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지 노파가 일러준 대로 동북쪽으로 10리쯤 걸어갔지요. 그러자 정말 냇가가 나타났어요. 하녀는 옷을 훌훌 벗고 냇물 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였지요. 목욕을 마치자 상쾌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하녀는 나무를 뜯어가지고 구두쇠 영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못생긴 하녀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답니다. 하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게 누구야? 구두쇠 영감집 하녀가 틀림없나? 너무 예뻐져서 전혀 몰라보겠는데.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 선녀도 저 아가씨보다 못할걸? 하녀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 총각들은 가슴을 태웠어요. 하녀에게 매혹되어 부잣집 아들들이나 귀족 청년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들은 하녀에게 다투어 청혼하였어요. 자기 집에 높은 신분의 젊은이들이 들끓자 구두쇠 영감은 생각하였지요.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저 하녀 아이를 양딸로 삼아버려? 그러면 나는 부자나 높은 벼슬아치와 사돈을 맺게 될 것이 아닌가.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인데. 구두쇠 영감은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얼른 하녀를 양딸로 삼았지요. 하녀는 구두쇠 영감 부부를 부모님으로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안방으로 불러 말하였어요.
얘야,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구나. 네가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녀가 대답하였어요. 산에 들어가 동북쪽 방향으로 십리쯤 걸어가면 냇가가 나옵니다. 그 냇가에서 목욕을 했더니 남들이 예뻐졌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구두쇠 영감 부인은 귀가 번쩍 뛰었답니다. 영감, 들으셨지요? 우리 함께 가서 목욕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미남이 되고 저는 미녀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우리 딸애가 미인이 된 걸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우선 같이 가보자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집에 남겨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녀가 말한 대로 길을 찾아가니 정말 냇가가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그래도 꾹 참고 목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구두쇠 영감 부부는 몸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온몸을 박박 긁었지요. 그러자 몸이 금세 부어오르더니 난데없이 털로 뒤덮이는 것이었어요. 구두쇠 영감 부부는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럴 수가. 냇물에 목욕을 하니 괴물로 변해버렸구나. 그 계집애가 우리를 속였어. 구두쇠 영감 부부는 분통이 터졌어요. 양딸로 삼았더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요한큼한 것을 그냥.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려 내려갔어요. 한편 하녀는 구두쇠 영감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지 싶어 대문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지노파가 불쑥 나타났지요. 할머니! 하녀는 너무 반가워 거지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자 거지노파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아가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하녀는 깜짝 놀랐어요.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니 무섭고 떨렸지요. 거지노파가 말을 이었답니다. 이 집 주인 영감 부부가 지금 원숭이로 변해 아가씨를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아가씨가 자기들을 속여 원숭이로 변하게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말이에요. 하여간 이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예.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워 놓아요. 어서요. 하녀는 거지노파가 시키는 대로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웠어요. 잠시 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영감 부부가 씩씩거리며 나타났답니다. 이들은 분노로 눈빛이 이글이글 하였어요. 아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몸이 기우뚱하였어요. 그러더니 원숭이 두 마리는 나란히 숯불에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이들은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어요. 숯불에 데인 것이지요. 겁이 더럭 난 원숭이들은 산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답니다. 쑥밭이 되어버린 200년 전 마을. 외금강 회양 고을에 온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 많다고 해서 온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요. 이 마을은 오랜 옛날부터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제사 며칠 전부터 동네 사람들은 쌀을 빻아 떡을 만들고 술도 빚고 금강산에서 나는 갖가지 나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삿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당산나무 밑으로 모였답니다. 그리고는 동네 어귀에 있는 선앙당 당산나무 앞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야 올해에도 풍년이 들고 잡병에 걸리지 않는 법이란다. 마을 어른들은 철 모르는 아이들에게 곧잘 제사 지내는 까닭을 말해주곤 하였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제삿날만 다가오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해고, 올해도 잊지 않고 또 오셨구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젊은 처녀는 몇 해 전부터 줄곧 제삿날을 며칠 앞두고는 어김없이 찾아왔지요. 처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일을 거들었어요. 처녀의 음식 솜씨는 매우 뛰어났지요. 온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드는 처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낯선 처녀를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생각하였어요. 처녀가 이렇게 찾아오기를 10여 년, 이젠 낯이 익을 대로 익었답니다. 처녀가 제사 때마다 찾아오면 모두들 먼 친척이 오는 것처럼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처녀가 와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올해도 제사 때가 다가오자 처녀가 찾아와 마을 일을 도와주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었지요. 허허, 처녀가 해마다 이렇게 일손을 거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마우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처녀는 겸연쩍어하며 할아버지 말에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처녀는 어디 사는 누구신가? 10년을 찾아왔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대서야 되겠어. 예, 저는 삼서남에 사는 명월이라고 합니다. 삼서남이라. 아, 만물산 계곡에 있는 신선 셋이 산다는 큰 바위 말인가?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녀가 너무 고마워서 언제 한번 처녀의 집에 가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녀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삼서남 구경도 할 겸 말이야.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삼서남으로 오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뜻밖에도 처녀는 방긋 웃으며 선뜻 허락하였어요. 며칠 후 동네 노인 몇몇이 모여 삼서남을 찾아 떠났답니다. 노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온정 고개를 넘어섰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아래 푸른 숲과 수많은 봉우리들이 크고 작게 솟아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네, 금강산 자락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경치는 처음 보는구려. 노인들은 감탄을 하며 만물상 계곡 어귀에 들어섰어요.
눈앞에 삼서남과 독서남, 귀면남이 엄숙하면서도 장엄하게 드러났지요. 노인들은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추고 바위들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향긋한 안개가 피어나며 바위 뒤에서 처녀 3명이 걸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처녀들은 노인들을 데리고 삼서나무로 올라갔답니다. 거기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큰 대문을 지나 뜰 안에 들어서자마자 노인들은 넋이 빠져버렸어요. 커다란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연꽃과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있었답니다. 또 연못 위 작은 동산에는 향기롭고 눈부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며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아름다운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학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처녀들은 집 뒤 별당으로 노인들을 안내하였지요. 그곳에는 큰 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향기로운 술이 가득 놓여 있었답니다. 이게 혹시 꿈은 아니겠지?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꼬집었지요.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답니다. 노인들은 처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에다 또 한 잔, 2잔,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신 노인들은 어느덧 흠뻑 취했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서산에 지는 햇빛은 금강산의 봉우리들과 나무들을 붉게 물들여 놓았지요. 노인들은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대접을 너무 잘 받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들은 처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삼서남을 떠났지요. 삼서남에서 즐거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온정마을로 돌아온 노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여보게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동네 집들이 모두 없어졌잖아. 마른 잡초와 쑥대들만 무성하니. 노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혹시 길을 잘못 왔나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보니 틀림없이 제대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노인들은 마을이 있던 자리에서 좀 떨어진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한 동네를 보았답니다. 노인들은 허겁지겁 산기슭 동네로 올라갔어요. 마을 정자나무 밑에는 처음 보는 노인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저기 아래 온정마을이 어떻게 된 거요? 쉬고 있던 노인들 중 가장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는 한 노인이 나섰답니다. 온정마을이요? 내 나이 올해 90살이 넘었는데 저 쑥밭에 있었다는 동네를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기는 했소이다. 지금부터 200년 전 동네 노인 몇 사람이 어떤 처녀를 만나러 삼서남에 놀러 갔다고 하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가고 마을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지요. 지금은 옛 마을이 쑥밭이 되어버렸고 그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니, 200년 전이라고요? 노인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린 듯 하였지요. 모두들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어디 아픈 게요? 노인들은 넋이 빠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댁들은 위신데 그러시오. 누굴 찾아오기라도 하셨소? 한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예끼 여보시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무슨 농담을 그리도. 정자나무 밑에 모인 마을 노인들은 그들을 보며 모두 비웃듯이 웃었답니다. 어허, 내 말을 그리도 못 믿겠다면 당신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동네 노인들은 장난삼아 자기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것들을 물어보았지요. 노인들은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답니다. 웃고만 있던 동네 노인들은 얼굴색이 변하며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너도 나도 물었어요. 그리고는 동네의 한 노인이 벌떡 일어서며 삼서남에 놀러 가셨던 동네 어르신네들이 돌아오셨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연을 모두 들은 후 돌아온 노인들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정자나무 둘레에 모여 앉아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물으며 기뻐하였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쑥밭이 되어버린 옛 마을을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